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동쪽으로 올라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내륙을 관통하기보다는 동해안을 스쳐 북진할 것으로 예보했는데 워낙 강한 태풍인데다 9호 태풍 마이삭의 피해도 채 가시지 않아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오늘 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을 중단할지 논의했습니다. 잠시 뒤 협상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과 함께 합의문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지만 일상 곳곳에서 새로운 감염 사례가 이어져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환자 수를 100명 아래로 떨어뜨려 최대한 안정시키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시절 휴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특임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절차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하루를 들어봤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할 수가 없어요. 손 동작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이런 몸짓 동작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지금 일본 오키나와 섬 부근을 거쳐 우리나라를 향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위력은 현재까지는 태풍 강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초강력 수준입니다. 시간당 약 19km 정도의 속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월요일인 모레쯤 전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만 처음 예상과 달리 태풍이 다소 동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는 예보인데요. 동해안 쪽입니다. 하지만 태풍 피해 반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가 태풍 경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 동해안을 스쳐 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로 상륙하기보다는 그 연안을 따라서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서쪽에서 미는 힘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위치가 다소 우리나라에서 다소 비껴간 동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키나와 북동쪽과 일본 가고시마 부근을 지나 모레 오후 3시쯤 경북 포항 동쪽 60km 지점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진로가 지금보다 더 동쪽으로 향해 아예 일본 큐슈 지방을 관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강도는 가장 높은 등급인 초강력 수준으로 최대 풍속이 초당 55m에 달합니다. 기상청은 북상 과정에서 태풍 위력이 다소 약해지겠지만 여전히 매우 강함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해안으로 직접 한반도에 상륙하진 않지만 상황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태풍 경로 바로 왼쪽에 있는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 지방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주로 강한 영향을 주는 지역은 경상도와 강원 영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400mm 이상. 기상청은 태풍이 오는 7일 영남 지역엔 최대 300mm, 전남에는 100에서 200mm,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 50에서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내다봤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이번에도 태풍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 지금 거기 비바람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제주도 남쪽 서귀포시의 법한포구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오후 1시쯤에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바람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세워둔 카메라가 넘어가고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있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이곳의 파도만 봐도 늦은 오후부터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방파제와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내일 밤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내일 밤부터 비바람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파도가 아주 거센 것 같은데요. 지금 제주도 대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항공과 여객선 모두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항에 가보니까 이미 배들을 모두 묶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이곳 제주공항에서는 30노트, 그러니까 초속 15m보다 바람이 세게 불면은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까지 내리게 되면 초속 7.7m의 바람에도 비행기가 오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태풍 영향을 받는 내일 밤부터 월요일까지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모두 끊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오는 월요일 대부분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해달라고 각 학교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불과 나흘 전에 태풍 마이삭 때문에 제주에 피해가 컸는데 또 매우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해서 이 주민들 걱정도 클 것 같은데요. 네, 태풍 대비를 하고 있는 서귀포항에서 주민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연타로 와보니까 많이들 걱정이죠. 닭 같은 거 잘 메고 안전하게 든든하게 해놨습니다만은 이제 뭐 태풍이 그다 붙기 갈 때만 바랍니다. 네, 최근 며칠 전에 9호 태풍 마이삭이 올라왔을 때는 양식장이 민가를 덮치고 또 하우스도 무너지는 등 민간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직 복구가 한창인데요. 여기에 추가 피해가 더 생길 수도 있어서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자연 기자가 처음 중계 시작할 때보다 훨씬 바람이 세게 부는 것 같은데요. 이자연 기자도 거기서 안전하게 취재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태풍 하이선으로 걱정이 큰 곳이 또 있습니다. 앞선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간 곳들입니다. 아직 복구 작업도 못했는데 또 몰려오는 태풍 때문에 주민들은 모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뿐이라는데 배승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덮친 경북 포항의 해안가입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주변 양식장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양식장은 이미 피해 복구를 포기했습니다. 다가올 태풍 하이선 때문입니다. 잔해를 가지고 저런 구멍이라도 막든지 지금 복구도 안 되고 더 큰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좀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주변 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마을 입구에 파손된 어선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찌그러진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파도에 수십 미터를 떠밀려 온 겁니다. 주택가 옆으로는 쓰레기 더미가 쭉 쌓여 있습니다. 부피가 큰 데다 양이 많아 중장비 없이는 치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가 저 30m 넘게 저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날라와가지고 이것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최대적으로 이게 또 다시 태풍이 오면 또 밀려나가거든요. 쳐야 되는데 이거 우리 그 사람이 인력으로 못 하니까. 이틀간 이어졌던 군 장병과 자원봉사자의 발길은 오늘 모두 끊겼습니다. 비까지 내리면서 마을에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이리저리 나서보지만 손쓸 방법도 없습니다. 워낙 심한 데가 많으니까 여기는 뭐 좀 뒷전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풍이 온다 하니까 저희들은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 모든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요. 진짜 울고 젖고 그래요. JTBC 배승주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의 갈등은 어제 일단 봉합이 됐지만 전공의들은 막판 협상 과정에 자신들이 빠졌다며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공의 등에 모여 비공개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다는데 휴진을 계속할지 그 최종 결정은 모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어제 오후 늦게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사흘간의 협상 상황을 설명하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빠졌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의 전공이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선 단체 행동을 멈출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전공의 협의회 한 임원은 개인 SNS를 통해 잠시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관심과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내달라며 복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어떠한 단체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각 병원 전공의 대표 선생님들께 꼭 전달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복지부는 어제 서명식 후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경찰에 넘긴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어제까지였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접수 기한도 내일까지로 늘렸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이 함께하고 있는 젊은 의사 비대위는 조금 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휴진을 계속할지와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일엔 각 병원 대표들과 회의를 엽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렇게 전공의들이 언제 병원으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어제 합의 소식에 희망을 가졌던 환자와 그 가족들은 다시 낙담하고 있습니다. 한 환자 가족은 저희 취재진에게 80 넘은 아버지가 한시가 급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중앙보훈병원. 이곳 전공이 약 100명도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83살 아버지에게 담낭염, 즉 쓸개에 문제가 생긴 사실을 지난달 알게 됐고 군인이었던 국가유공자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중앙보훈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도요, 이거 수술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아예 가능한 합인지 염증이 커지면 폐혈증에 걸릴 수도 있고. 겨우 입원은 했지만 수술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려봐라, 지금 뭐 휴업증이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의사가 파괴기 때문에 뭐 자기네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멈추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자 희망을 가진 것도 잠시였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아빠가 수술 이제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랬는데 중국인은 아직 돌아갈 때 안 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 씨 아버지가 언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선서를 했을 때 환자들의 인격을 생각하고 자기네도 최선을 다해서 환자 옆에 있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중앙보훈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언제부터 치료에 복귀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죠.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한정혜 의장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사이 합의라는 첫걸음을 뗐네요. 네,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네. 조금 흉금을 터놓고 얘기해보고 문제의식은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공의들이 아직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모여서 좀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돌아올 거라고 보십니까? 전공의 문제도 있고요. 그 전에 사실 지금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의대생들, 의전원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합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의대생들의 국시 신청 기간을 어제로 원래 마감이었습니다만 이번 주말까지 일요일 12시까지 밤 12시까지로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 지금 전공의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절차, 그것은 이제 의료계 내부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합의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의대생들이나 우리 의전원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또는 국가고시를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시험 신청을 해주시기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정부 여당도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인데 의사들 반발 때문에 백기투항했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는데요. 백기투항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요. 또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만이 되는데 그 절박함은 정부가 또 책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기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국민과 환자에게 백기투항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의료계 지금까지 하려고 했었던 정책을 철회하거나 또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앞으로도 충분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서로 대화하기로 합의한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시작이 좀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좀 나오는데요. 정부의 원래 계획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이면 내후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에 그 준비를 하고 22년에 입학생을 받자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국민적 공감대는 저는 형성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의사가 좀 부족하지 않냐.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너무 심한데 지역 의사,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의사를 키워내달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좋은 공공병원도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도 있고요. 그것이 다 정부에 맡겨진 숙제이죠.
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 사실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건 노사정 합의까지 다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의료계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그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과의 소통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죠. 원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으면 그때부터 당사자와의 집중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사실 7월 말 정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대략 이런 계획을 확정을 하고 그 이후부터 그럼 논의를 들어가자라고 의사들과, 그렇습니다. 논의를 들어가자라고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사실 코로나19의 확산 일로가 확대되고 그런 가운데 갈등 상황으로 마치 진전이 되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코로나19와의 전쟁 상황에 있으니 방역에 좀 치중을 하고요.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나면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대화, 뭐 협의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문에 코로나19가 안정화된 뒤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코로나19가 안정됐다 이걸 판단하는 근거가 좀 있으니까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걸 딱히 뭐 기준이라고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7월 말경에 당정 협의를 했을 때를 복기를 해보면요. 그 당시에 국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자 수가 한 10여 명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로를 잘 알 수 없는 환자의 퍼센테이지도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아마 그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숫자로서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그 기간이 유지가 좀 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의 퍼센테이지가 또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는 그 두 개가 조합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논의를 시작할 때 그 협의체에 의사들 말고 뭐 환자들이라든지 왜냐하면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시민사회에서 의료 소비자들은 완전히 철저히 배제됐다 이런 비판이 나왔잖아요. 혹시 그래서 그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국회에 특위를 꾸리자고는 원칙적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특위는 물론 의원님들 중심으로 꾸려지기는 합니다만 그 특위에서 모든 의료 전달 체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또 의견을 듣고 쟁점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전날보다 좀 더 줄었습니다. 168명입니다. 사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면서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휴 때마다 확진자가 늘어났던 만큼 이번 추석 연휴 전까지 환자 수를 아예 100명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유미애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8명입니다. 사흘째 100명대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명 내외로 감소 추세이나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교회와 집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직장,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 추석 연휴 전까지 환자 수를 100명 아래로 떨어뜨리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연휴 기간이 끝난 뒤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5월 달에 연휴 기간 그리고 8월 달에 여름 휴가 기간에 걸쳐 이후에 환자들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목표는 추석 전까지 환자 수를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것.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의 황금 연휴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 한 자릿수였던 확진자 수는 연휴가 끝난 5월 8일부터 두 자릿수로 급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인데 친정 어머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제 아기들도 있고 하니까 더 위험해서 KTX 타기도 겁나고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추석 전까지 신규 확진자를 100명 아래로 떨어뜨리려면 집단 감염이 또 다른 집단 감염을 낳는 걸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로 번져서 전국 각지에서 또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리를 끊어내려면 하지 않기로 약속한 건 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서울의 한 교회가 소모임 못하게 했더니 대전까지 내려가 모임을 가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서준석 기자입니다.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 집단 감염의 시작은 광복절 집회입니다. 대구에서의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를 주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 참석 후 확진되신 분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27명이 모였습니다. 이 중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의 가족 및 지인 6명도 추가됐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확진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들을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로 분류해 8.15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숫자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에는 한 교회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모임 금지령을 피해 대전까지 내려가 모였다는 내용입니다. 서울 지역의 교회 신도들이 수도권에서 소모임 시에 강력한 처벌을 피해서 대전광역시로 이동하여 해당 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하여 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소모임을 열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지금 이제 난도미 시장에 와가지고 15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장사해보긴 처음이에요. 다음 주 일주일이라도 더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버텨보겠다고는 하지만 강화된 거리 두기를 좀 더 하기로 하면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수밖에는 없죠. 그런데 여전히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한 음식점.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안이 텅 비었습니다. 오늘 찾은 손님은 단 2명.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손님이 뚝 끊긴 겁니다. 실제 지금 매출액이 한 70%, 80%는 다운됐거든요. 모든 식당들이 아웃에서 하니까 손님들 자체가 초저녁부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지금. 다른 음식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요. 너무 미안하니까 코로나 풀 때까지 재개한다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죠. 하지만 모두가 거리두기에 잘 동참해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 안 되지만은 참고 2주만 견뎌주시면은 이게 꼭 저는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영업자들 살리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바람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어젯밤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부터 잔디밭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모습도 눈에 띕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어려운 것 같아요.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식사가 금지되면서 야외공원으로 인파가 몰린 겁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주 연장한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만큼 필수품이 된 게 손 세정제인데요. 쓰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여성이 손 세정제를 바른 채 촛불을 켜다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얼굴이 화상으로 입은 상처 때문에 울긋불긋합니다. 팔과 다리 등은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케이트 와이즈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입니다. 사고는 손 세정제를 바른 뒤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벌어졌습니다. It just lit my whole everywhere I had hand sanitizer on my hand. In like a matter of 5 seconds, my whole body was just consumed in flames. 손에서 떨어진 불씨가 손 세정제 용기에 닿으면서 폭발했고 와이즈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통 손세정제 성분의 60% 이상은 알코올입니다. 이 때문에 불이 있는 곳에 가까이 두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눈이나 입술 등 연약한 피부에 닿을 경우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5살 아이의 눈에 세정제가 들어가 각막이 벗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 국회에 나와 한 대답으로 다시 커졌습니다. 3년 전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서 휴가 연장을 요청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겁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그런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 네. 보좌관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런 내용으로 전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 국민의힘은 군부대 관계자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네. 왜 그걸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생각되긴 했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해당 보좌관의 전화를 사실상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를 근거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좌관이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고 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했다는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임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8개월째 함흥차사입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특임 검사 임명을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중에 이런 절차를 건너뛰자는 주장이라며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임 검사가 이번 사건과 맞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광대 축소 수술을 무리하게 하다가 환자 두개골을 자르고 3시간 넘게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의사가 반성하는 취지로 자백을 한 점, 또 손해배상금을 모두 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광대 축소 수술을 받은 건 2017년 10월입니다. 광대 축소 수술은 의료용 톱으로 광대뼈를 분리해 집어넣어야 하는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수술한 성형외과 원장 B씨는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뼈가 골절된 A씨는 의식을 잃었지만 3시간 넘게 방치됐고 수술 당일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법원은 엄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B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전문가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병원 홈페이지에 해당 수술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B씨가 반성하는 취지로 자백한 점,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A씨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4억 8,5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막을 유일한 무기라는데 누가 왜 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걸까요? 손, 그리고 입모양, 표정으로 소통을 하는 농인, 그리고 그들의 귀가 돼주는 수어 통역사입니다. 숨쉬기 답답한 줄만 알았는데 30만 명 넘는 농인들은 마스크 때문에 소통이 안 돼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루하루 코로나19 상황을 전해주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실.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이곳에 가장 먼저 와 환하게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인들의 세상을 밝혀주는 수어 통역사입니다. 마스크를 꼭 쓴 채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통역사들. 정은경 본부장이 등장하자 조심스레 마스크를 벗습니다. 손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할 수가 없어요. 손 동작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이런 몸짓 동작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 행복해. 이걸 불행하다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점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 항의 아닌 항의도 받습니다. 다들 걱정 어린 말씀이신 거죠.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브리핑 할 때 외에는 마스크 꼭 쓰고 있고요. 전들 뭐 걱정 안 되겠어요. 걱정되죠. 사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방역에 철저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특별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브리팝에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통역이 나갔잖아요. 정보 전달이 정말 모두에게 동등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어통역사로 인해서 뭔가 본부가 오염되거나 중단된다거나 말이 나오면은 그것만큼 더 죄송하고 속상한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농인들이 코로나19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이 브리핑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더 동등하게 전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잘 안 됐던 부분들 다시 연습해서 더 잘 전달하려고 하고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정보를 더 찾기 힘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암흑 것 같아요. 암흑. 마스크로 가려진 세상은 농인들을 암흑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대기 번호를 부르는 것을 보지 못해서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농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이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직접 만들기 위해 나선 겁니다. 비닐로 산 책 사는 비닐. 비닐이라면 뭐든 다 뜯어 시도한 끝에 염색할 때 얼굴에 튀지 말라고 붙이는 비닐로 마스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많아. 배백도 통통 부어집니다. 진짜 뭐냐면 뭐랄 때 이거 봐.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만든 마스크는 어린 학생들이 있는 농학교부터 시작해 곳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자신은 들을 수 없는 이 재봉틀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을 그 긴긴 밤. 무슨 마음이었을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오늘 오전 9시 충북 청주시의 한 맨홀에서 60대 노동자가 구정물을 빼내는 오수관을 고치다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중 오수관 배관이 터지면서 2m가량 차오른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교회 18곳이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한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러 교회 불특정 다수가 확진돼 방역당국이 금지한 것이라며 신앙, 종교의 자유 침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9호 태풍 마이삭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낸 북한 강원도와 원산시 간부들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요령을 부렸다고 썼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용의자를 뒤쫓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찰이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달아난 10대 흑인 소년에게 총을 쐈고 소년은 숨졌습니다. 미국 경찰은 해명을 하기 위해 경찰관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지만 워싱턴 DC 곳곳에서는 과잉 진압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대선을 2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전사자들을 패배자라고 비하했다는 보도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지만 참전 용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 또 바이든 후보는 사과를 요구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발단이 된 것은 미 시사주간지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 파리 방문 때 1차 대전 미군 전사자 묘지 참배를 취소하면서 그들을 패배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배를 가지 않은 건 비 때문에 머리가 흐트러지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사자들을 호구로 폄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military would consider you anything but a loser or a sucker. He's not a war hero. He's a war hero. I like people that weren't captured, okay? Our troops are in more danger today because of Donald Trump's betrayals. 궁지에 몰리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It's a total lie. It's fake news. It's a disgrace. It's a fake story and it's a disgrace that they're allowed to do it. 국방장관을 비롯해 국가안보 보좌관과 선임 보좌관 등 참모들도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ultiple sources telling me this is what happened, and so I stand by it. If it's true, and based on other things he said, I believe the article is true. It is a disgrace.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악재 중 악재를 만났습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 애국주의를 외쳐온 자신에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크게 줄었던 이탈리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베니스 영화제가 한창인데요. 감염병 시대에 달라진 영화제 모습, 강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드카펫 입구에 속속 도착한 배우들이 옷매무새보다 더 신경 쓰는 건 마스크입니다. 화려한 플래시 앞에 선 배우들도 이들을 향해 연신 셔터를 누르는 취재진끼리도 서로 거리를 두는 건 필수가 됐습니다. 올해 77번째인 베니스 영화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국제 문화 행사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함께 꼽히는 프랑스 칸 영화제는 결국 오프라인 개최를 포기했던 터라 주최 측은 감염을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석자는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바른 뒤 발열 체크를 통과해야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드카펫 행사장도 2m 높이 벽을 쌓아 접근을 막았습니다. Che nella mia professione che faccio ormai da 7 anni, no, non l'avrei mai aspettato che ci saremmo trovati davanti a questo termometro. 실내에서도 거리 두기에 마스크도 벗을 수 없지만 이나마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To be in a room with living creatures and a big screen, pure joy. 잃어버린 축제의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베니스 영화제가 그 시험대가 된 가운데 당장 다음 달엔 우리나라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최 측은 국내 코로나 재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다음 주 임시총회에서 영화제를 열지, 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최종 결정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